반갑습니다. 오늘 6세션, 7세션이라고 해놨습니다. 원래 발제자가 한 분에 한 세션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시간을 6, 7세션 해가지고 토론자도 원래 2분 내지 3분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4분을 되어 있고 시간이 좀 바쁩니다. 시간은 80분이라서 발제자들은 한 15분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고 한 2, 3분 더 쓰시도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토론하시는 선생님들도 한 7분 범위 내에서 핵심 중심으로 하시고 또 답변하고 우리 시간이 남으면 프로와에 또 한번 시간을 할애하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10시부터 시작하는 줄 알고 있다가 급히 준비해가 왔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발제자 2분하고 토론자 4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제자는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의 강영주 박사님. 네. 두 번째 발제자는 역시 지방행정연구원의 최지민 박사님. 토론자는 중앙대학의 박지성 교수님. 단국대학교의 허형조 교수님. 그리고 SRT 감사실장이신 이성희 박사님. 춘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권오덕 회장입니까? 상임대표입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일대학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명예교수로 있는 최근열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계기를 내가 사회를 맡게 됐는데, 저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2011년도 했습니다. 했고 또 오늘 2분 발표하시는 데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 초창기에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보니까 사회를 맡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사회자는 진행 중심으로 하고 우리 발제자, 토론자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아껴볼까 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강영주 박사님부터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강영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발표의 주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읍면동 행정의 재설계,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조건입니다. 사실 주제 제목은 조금 거창하게 지었는데 이 연구의 배경은 작년에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 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저희 연구원이 함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수행했던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의 총 책임을 지금 제 뒤에 발제하실 최지민 박사님께서 맡아주셨고, 저는 그 중에서 일부인 읍면동 행정 파트만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요약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목차를 보시면 순서는 여느 발표와 같습니다. 문제제기, 제도 현황, 쟁점 개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재설계, 그다음에 실행 전략, 정책 제언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제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근데 주로 거의 효율성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기능 개편 중심으로 논의가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주민자치 실현을 좀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게 주민자치 쪽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아마 우려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생활자치단위 읍면동 체제는 이런 행정체제 개편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라는 사실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나, 사실 그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그간 읍면동 행정체제의 쟁점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렇다면 주민자치 실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면 좋을까라는 탐색적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도 현황입니다. 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 하부 행정기관이고 법인격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설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전국 3,524개 읍면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6개의 법률, 9개의 대통령령, 13개의 부령을 포함한 28개 법령에 근거한 총 99개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쟁점 개요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궁극적으로는 권한의 재배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한의 재배분 과정이라고 할 때 행정체제 개편의 그 주요 요소들을 보면 계층, 구역, 기능 등의 개편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을 권한하고 좀 연결을 시켜보면 계층은 권한의 수준, 구역은 권한의 범위, 기능은 권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각 읍면동 관련된 쟁점은 아래 그림에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다른 행정 제도와 같이 이 읍면동 제도도 궁극적인 행정 가치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민주성이라는 이 가치는 조금 더 강조되어서 추구되는 가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의 제도 개선 목적은 이제 구분을 해서 보자면 효율성 차원에서는 제도 운영의 합리화, 즉 주민 편의 제고인데요. 여기 두 가지 쟁점을 제가 한번 배치시켜 봤습니다. 읍면동 법적 지위 일어나, 즉 명칭의 일어나, 그다음에 행정동 법정동 일어나, 그리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목적에서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 효율화라는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주민 접근성 향상의 그런 차원에서는 책임 읍면동 제도와 읍면동 스마트 복지 관련 복지 안전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쟁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 민주성 차원에서는 근린자치 강화, 즉 주민 주도성 확보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라는 쟁점과 총회형 근린의회 도입이라는 쟁점을 배치시켜서 볼 수가 있겠고 6개의 쟁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 운영의 합리화 측면에서는 첫 번째 읍면동 법적 지위 및 명칭 일원화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읍면동을 동으로 하나로 하든지 아니면 읍동으로 좀 단순화하자라는 그런 논의입니다. 읍면동은 지방자치법에 그 설치 기준이 나와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아마 통계상으로는 좀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적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어떤 경우에는 읍면은 농촌이고 동은 도시인데 어떤 경우에는 읍동이 도시고 면이 비도시다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정책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군에서 시로 승격을 할 때, 시로 전환이 될 때 읍면에 속한 그런 주민들이 동주민이 되는데 그때는 옆에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읍면에서 누렸던 농어청 특례들을 좀 이제 잃게 됩니다. 여기에서 좀 갈등이 심각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과 관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이제 복잡하고 갈등의 소지도 있으니 좀 단순화하자는 그런 쟁점입니다. 대신에 그동안 누렸던 농어청 특례 그런 좀 이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동, 법정동 이원구조 회서입니다. 법정동은 토지 부동산 관리 목적의 법적 단위이고 행정동은 주민 서비스 제공 목적의 실질 단위입니다. 대부분 한 개의 행정동이 여러 개의 법정동을 포함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 운영으로 좀 운영되기 때문에 좀 행정 통계 기준이 좀 불일치한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치화하자, 일원화하자라는 그런 과제를 저희 연구원에서도 예로부터 좀 여러 차례 좀 해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많은 좀 비용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앞에 1번 쟁점과 2번 쟁점은 사실은 주로 효율성 과정의 논의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주민자치의 입장에서 주민자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사는 지역의 범위와 명칭이 좀 명확해지면 좋겠다. 그래야 좀 주인 의식도 더 명료해질 수 있고 참여를 제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입니다. 책임 읍면동제인데요. 책임 읍면동제는 여러 개의 읍면동을 묶어서 그중 하나를 책임 읍면동으로 지정을 하고 본청 또는 인근의 읍면동의 사무를 이양받아서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존 읍면동 대비 조직구조, 기능, 직급이 모두 강화된 행정체제이고 주민은 본청까지 가지 않고 책임 읍면동으로 가서 뭔가 주요 서비스를 받을 수, 일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설계가 되었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고 이제 해보니 사실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고 좀 부작용 같은 것도 있어서 다시 돌아가는 지자체도 있고 좀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그냥 일괄 그냥 이렇게 버릴 것이 아니라 좀 보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단순 사무 전달로서 효율성 차원에서 했다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기획도 하고 집행하고 책임지는 그런 주체로 읍면동을 좀 정체성을 가져간다면 이는 또 주민자치와 연결시켜서 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구축입니다. 행안부는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모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정보통신 기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복지, 안전,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유형은 안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점되고 있고 지역 공동체를 활용해서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2유형은 1유형의 모든 특성을 가져가면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위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지역사회 또 취약계층을 또 이렇게 좀 발굴해내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통합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되어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자치의 활성화입니다. 근린자치 강화 차원에서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있는 제도로서 읍면동에 소속된 그 주민들로 구성되어 지자체 사무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로는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조직 모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협력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협력형이라 함은 주민자치회와 그다음에 주민센터가 그냥 병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회는 협의나 자문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합형, 주민조직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형은 읍면동, 그러니까 주민센터의 그런 주민센터를 주민자치회로 통합하고 자치회가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러한 모형이라면 주민조직형은 읍면동,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아예 폐지하고 의결 집행 기능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같은 그런 제도를 보면은 사실 현존하는 모든 제도 중에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가장 좀 현실성이 높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우리 연구원에서 수시과제로 왜 주민자치회가 되어 있지 않은가, 어떤 지자체에서는 돼 있고 왜 어떤 지자체는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그 연구를 진행하신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니 궁극적인 요인은, 그러니까 자치회를 설치하지 않은 궁극적인 요인은 지자체장의 의지였답니다. 자기가 봤을 때. 그래서 정말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장이 결단 그리고 관심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총유형 근린의회 도입입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은 선진국의 주민자치 단위는 약 1000명 이하의 마을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좀 자치 단위를 읍면동 수준보다 또 좀 더 낮은 통리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 생활 공간 기반의 직접 민주주의가 매우 미흡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총회형 근린의회를 도입하자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총회형 근린의회는 주민이 직접 공공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인데요. 가장 좀 유사한 사례로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총회형 근린의회 실험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우리 김창돈 교수님이 계신데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 연구실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걸 제가 봤는데요. 특히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파트 단지 입주자 그런 대표 회의에서 좀 공동으로 서비스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시고 계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민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갈등 관리 역량도 필요하고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노력은 함께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실행 전략입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한, 그러니까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법적 근거와 장치의 정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각 개편 항목마다 정비 수준은 뭐 조례 단위에서 금방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지침, 법률, 나아가서 헌법까지 개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쟁점별 검토 사항입니다.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관련 주체들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추진 과제들도 많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각각 주체별로 좀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법령 지침을 정비하고 재정 조직을 지원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맞춤형 모델 설계를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주민을 교육시키고 주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권리 행사에 시간을 들이고 자치회를 참여하고 공공의제 제안하도록 노력하는 이런 노력들이 각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행 주체 간 협력이 제도 정착의 핵심 조건이 되겠습니다. 과제와 연계 방안인데요. 행정체제 개편은 뭐 여러 다른 구조 개편과 정책과 연계되어야 하겠지만 또 행정 계층 축소가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자치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읍면동 단위 자치기회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원 근린의회 책임 읍면동제 등등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책 제언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어쩌면 주민자치 막 위기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잘 구체적으로 제도 설계를 해 나간다면 분명히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주민과 그다음에 중앙정부 모두가 역할을 나눠서 노력할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영주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지민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지방자치와 그다음에 주민자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하게 될 그 연구는 작년 말에 시행됐던 행정안전부 정책과제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사안입니다. 먼저 발제해 주신 강효주 박사님께서 잠깐 발제 중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자치 그러니까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의 가장 최신 도입 현황을 분석해 달라는 게 작년 과제였고요. 올 초에는 그러면 도입하지 않은 미실시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를 비교 분석해 달라.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시행했던 정책 과제는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도입된 1316개의 그 읍면동의 어떤 도입의 현황, 그리고 도입된 지역에서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뭐 정책에 대한 지원 수요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들은 도입된 그 지역의 어떤 공간적인 특성과 읍면동의 그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통해서 어떠한 지역이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도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특성을 좀 추출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인구의 어떤 구조 변화랑 고령화가 심화되면 될수록 읍면동에서 사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읍면동에서 주민자치를 하거나 지역의 활동가로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현재와 같은 형태의 읍면동 구조뿐만 아니라 그 근린의 어떤 생활 자치가 지금의 제도와 운영 형태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율이나 어떤 인구 구조적인 특성이 그 주민자치의 도입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느냐 여부를 한번 미시적으로 보려고 했고요. 실제 이제 연구의 내용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지역별로 그렇게 큰 어떤 유의미한 시사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인구도 많고 고령화율이 낮고 도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17개 광역 단위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회 도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우리는 현장에서 일하거나 이제 듣는 얘기로서 들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의 어떤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 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의 의지가 강하냐,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강하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패턴에 대해 가지고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광역자치단체장의 어떤 정책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구 고령화율이 높은 경남의 경우에는 이제 김경수 지사 이제 취임한 이후부터 주민자치회 도입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반면 이제 주민자치회나 관련된 시민사회 활성화에 가장 공을 들였던 서울시의 경우에 시장 교체에 따라서 마포구와 성북구 일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를 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조례를 지금 발의해가지고 기존에 운영됐던 것들을 폐지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한번 저희가 찾아가 봤어요. 왜 그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갔느냐, 이 돌리는 거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 본청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예산 부분과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누적돼 왔던 주민자치회 운영의 부정적인 것들과 같이 이렇게 편승이 돼서 그 지방의회의 어떤 구조와 단체장이 모두 다 이제 국민의힘 쪽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이걸 아예 폐지까지 하였다. 사실 이제 돌리더라도 사실 조례로서 정하지 않고 그냥 주민자치 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울 마포랑 성북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그렇게 정말 조례로서 전환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페이퍼리스여가지고 이게 참석하신 분들도 이게 발제를 보셨으면 좋을 텐데 일단 이게 한글로 작업이 돼 있는 원고이기 때문에 원고의 주요한 어떤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이게 없으신 분들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의 그 목적과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주민자치회 1316개의 도입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 달라라는 이제 전수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이제 어떤 지역에서 도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 조작 누가 하시나요? 근데 이게 화면 자체가 다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네, 조금 작게 해주셔서 제가 글씨는 잘 안 보시겠지만 제가 그냥 넘겨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배경은 그렇다. 주민자치회가 이제 2013년에 시범 실시에서 13개 지역에서 도입됐다가 지금 1,300여 개, 전체 우리나라의 읍면동이 3,500개 정도 되는데요. 30%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30% 지역에서 어떻게 지금 이게 확대가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추진 배경에 따라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했고요. 지금 뭐 주민자치 확대 연역에 대해서 이제 주민자치 회로의 전환에 관련되어 있는 법적인 논의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안들을 표 1에 이제 연역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 연구 목적이 시범 실시나 주민자치 도입이 10년 경과한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분석에 대한 사안이고요. 특히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읍면동 단위의 베이스를 통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한 사안을 좀 도출해 보는 겨로 이제 이 연구가 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지금 주민자치 시범 실시에 대한 현황과 법제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연구해서 좀 소개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의 어떤 도입 단계를 크게 이제 4단계로 구성을 하는데 도입이 시작된 이제 2013년부터 15년까지를 1단계로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시범 실시의 개수가 늘어나는 2단계를 2015년부터 16년까지 보고 그다음에 3단계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에 더불어서 주민자치회가 확대되고 있는 시기를 저희 3단계로 보고 있고요. 4단계는 이제 2022년부터 현재까지인데요. 주민자치 조례의 어떤 7차 조례 변화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이제 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 확대세가 좀 소강되고 있는 그런 걸 4단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각 4단계별로 어떻게 이제 지금 광역단체별로 도입을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이제 그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더라라고 이제 보여지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도식화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서울과 이제 세종시
일부 이제 특정한 지역 중심으로 시범 실시가 도입되고 있다가 제일 그 6번째 셀에서 제일 마지막 그 보시면 2023년 12월 말 기준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 공간상 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체 그 국토 공간에서 균일하게 확대된다기보다는 특정 도입된 거점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어떤 지역이냐고 보면 이제 경남 지역 그리고 도시화율이 높거나 어쩌면 그 전체적으로 이런 그 도입에 관련한 어떤 적극적인 그 정치적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 그다음에 세종시 같은 도시화 지역들이 이제 도입률이 90%, 100%가 많고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경상 지역과 그다음에 예상외로 이제 전라남도 지역,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주민자치 도입률은 광주 광역시에 비해서는 낮다. 그래서 광역마다 많게는 100%까지 도입된 지역도 있지만 50% 미만, 심지어 이제 예를 들어 전북의 경우에는 이제 5% 미만의 어떤 도입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별로 지역 편차가 매우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표 3은 그 주민자치 시범실시 관련돼 있는 그 가장 최신 자료에 대한 비율을 지금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면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점은 읍면동 단위에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구 규모, 그다음에 세대수, 그다음에 인구 구조의 특성을 볼 수 있는 고령화율 이런 것들 성비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주민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과 실시되지 않은 지역 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는 먼저 이제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구별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다 평균적으로 고령화율이 낮은 좀 젊은 지역 그리고 인구가 많고 어떤 갈등 요소가 좀 많은 지역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한 지역인 경우에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일관적으로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또 광역자치단체마다 좀 서로 다릅니다. 시군구별로도 이제 구별해서 살펴봤는데요. 시, 군, 구 모두 평균적으로 고령화율이 낮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주민자치의 어떤 도입 비율이 높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와 구에 비해서 그 평균적으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령화율이 높지만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주민자치가 시범 실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았고 또 이게 읍, 면, 동별로 이제 특징이 있는가라고 살펴봤을 때는 역시 동일하게 모두 다 이제 인구 규모가 크고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제 도입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들은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정책을 수립할 때는 광역이나 기초 단위, 행정 단위에서 이런 정책에 대한 것들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분석해 보면은 일관적인 어떤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표 8에서 주민자치 시범 실시에 대한 걸 광역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라가지고 나눠가지고 살펴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역자치단체 장의 어떤 정치적인 추진 의지가 큰 영향을 미치고 확산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뭐 수도권, 비수도권, 시군구, 읍면동별로 평균적으로 도입된 지역의 고령화율은 높다. 그 주민자치 광역화로 봤을 때는 주민 그런 것들의 어떤 패턴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기술한 내용들이고요. 이제 이 분석의 이제 시사점에서 저희가 이제 좀 제시하고자 싶은 거는 같은 이제 행정구역 기초 내에서도 주민자치 시범 실시를 적극적으로 해서 전체 지역 관할 내에서 모든 읍면동이 주민자치를 도입되는 지역도 있는 반면 아예 그냥 고착돼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지역의 특성에서 저희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한테 주민자치의 활성화나 기존의 문제점을 추출해서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줄까라는 것들의 패턴을 좀 발견하고 싶었는데 어떤 인구 통계학적이나 그 밑에 저변에 있는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주민자치에 대한 추진 의지, 그 주민자치를 바라보고 있는 정치 권력의 어떤 시각이 주민자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자들은 어떤 지역적인 특성에서 어떤 게 공통된 패턴이 발생하면 거기에 부응해서 주민자치회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의 모든 광역별로
고령화 룰이 높다면 고령화 룰의 높은 게 주민자치회에 도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한다고 보면 그 고령화 룰, 즉 많은 노인들이 살고 있는 부분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광역마다 이런 것들이 일관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어떤 처방들을 일관적으로 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엔 주민자치회가 어떠한 뭐 예를 들어 뭐 좀 이번 정부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또는 그 시민사회에 대한 것들이 단지 어떤 보조금을 통해서 좀 관변단체화하거나 세력화하는 그런 거로 정치적인 색채를 입히는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취약하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활성화, 그다음 애로사항에 관련된 지원적인 것에 어떤 시사점을 도출한다고 해도 이러한 선입견에 대한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 것들이 좀 생각보다 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렌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된 목소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편향이나 주민자치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어떻게 퇴색이 돼 가지고 제대로 된 처방들이 제한되거나 이게 바깥으로 아웃풋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어떤 시사점을 좀 도출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이런 점에서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패턴과 일반적인 것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후속 연구로서 그러면 미설치 지역은 어떠한 특성과 어떤 원인 때문에 설치하지 않은가라고 해서 미설치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이제 후속 과제로서 이제 다른 연구진들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연구 결과를 전해본 결과 특별한 이유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보다는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어떤 위에서의 어떤 압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도입하지 않는 거고 굳이 주민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타지자체로부터 전달받아서 우리가 미실시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마쳤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너무 시간을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지정 토론자들 분께서도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프로아에 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중앙대학의 박지선 교수님부터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중앙대학교 박지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너무 시의적절하고 재밌는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오늘 이 발표 내용 듣고 지금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방자치 쪽은 제가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좀 틀린 얘기는 혹시 할 수 있는데 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십사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읍면동 제도는 이제 지방정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제도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국가 시대 때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정부 주도적으로 정부가 이제 공급 주도형의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적합하고 이제 특화된 그러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20세기형 시스템이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과연 이게 아직까지도 유효한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게 시의적절하고 굉장히 필요한 논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는 행정 또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가치 체계가 이제 민주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부상했기 때문에 효율성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1차적인 가치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동감을 많이 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럼 이것이 그러면 여기서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게 왜 더 필요할까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정책을 얘기하는 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거든요. 이제 그 체계에 대해서 이게 더 필요한가 봤을 때 정책을 실제로 담당하고 그리고 또 정책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직자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러한 단위가 기초자치단체인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읍면동이 대표적이잖아요. 읍면동에 있는 그 대해서 이게 정책 직자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파라시티 이미디어시가 바로 실현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민들이 실제로 정책에 참여를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가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신들이 책임을 지는 정책을 만들어서
실패를 하더라도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굉장히 정책 실험인데 이게 주민자치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풀뿌리 주민자치의 가장 그 장점이면서 이게 그 저희가 지향해야 될 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먼저 그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 논의는 지금 시작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작점을 바탕으로 계속 좀 발전되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주민들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그 소위 말하는 보릿고개 시절에는 효율적인 발전적인 정부 그 국가 그 정책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그 국민들이 시민들이 예 소위 말해서 효율적인 정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내일 모레면 90을 바라보시는데 이분들도 효율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이분들도. 예. 이분들도 필요로 하는 거는 지하철을 진짜 꽁치로 타냐 안 타냐 이걸 중요하시지 지하철 타는데 정부가 돈을 얼마나 아껴갖고 그것이 어떻게 무슨 서비스거나 이런 거는 싫어하십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정책 효능감을 느끼는 것은 이런 실제 이제 읍면동이나 이런 그 구체적인 단위에서 정책을 어떻게 실제로 만들어서 그 서비스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또 민주적인 방식으로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싶은 게, 예, 이제 이게 실제로 말은 좋고 이게 돼야 된다는 당위성은 굉장히 강한데 반해서 실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실현하기가 어렵지 않았으면 벌써 다 했을 겁니다, 이게.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 논의 초기 단위라는 것은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그 두 번째 발표하신 최지인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슬픈 게 예,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독립분수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독립분수라는 얘기는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주민자치가 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비슷한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도 이래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러한 이제 정책 효능감 자신들의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떠한 역량이 있어야지 충분히 이러한 제도나 아니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 역량에 관해서 이것을 좀 쉽지는 않더라도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뭐 체크리스트 아니면 좀 이론적으로 좀 만들어서 실제로 이런 역량이 있을 때 즉 기초단체 그 장한테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예. 주민자치라는 거는 이제 그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밑에서부터. 그러한 좀, 것에 대한 논의나 이제 이런 그 이론화 작업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허형조 우리 교수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에 있는 허형조입니다. 두 분의 이제 두 박사님의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 재정 쪽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로 조금 하고 있는 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든지 아니면 읍면동 주민자치에도 그때 국민대는 하현상 교수님과 같이 그냥 연구 영역 정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두 박사님만큼은 알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들으면서 그냥 생각 들었던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강영주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셨던데 발제문을 그러니까 읽었을 때 굉장히 이제 현재 이제 읍면동 행정 체제가 이제 지나치게 효율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뭐 실질적 구현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저도 크게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고 주민 중심으로 이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법정동, 행정동 이원화 구조의 비효율성 문제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주민의 혼란인 업무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란지 말씀하셨던 뭐 통계 업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주민의 대응의 불일치 이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재산권과 더 연결되는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결하실 거고 하는 게 향후의 또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집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재산권이 크게 연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또 앞으로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주민자치의 이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보면 이걸 맨날 플랜카드는 붙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에 뭐 모집하고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참여할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건 뒤쪽에서 이제 또 논의할 것 같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참여 동기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직의 안정성이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성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노력이 필요할 건가에 대해서도 이제 향후 연구에서는 제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행 전략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 있는데 이제 충분히 생각하셨겠지만은 어떤 게 이제 뭐 저희도 뭐 한꺼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라든지 뭐 단계별 이행 전략 뭐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이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말씀이 나오시면은 이제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 조직 이 계층 분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일어나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 이런 또 지역들이 특히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는 또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의 개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주민 참여 활성화 이 두 부분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개편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짧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지민 박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발제하셨는데 2014년부터 이제 진행된 주민자치회 이제 시범 실시 제도 흐름부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역별 확산 향상까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굉장히 실증적으로 분석하셨다는 점에서도 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인구 규모, 그다음에 세대수, 그다음에 고령화율 같은 정량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요인하고 또 강력 단위화 뭐 지원 체제, 뭐 지자체장의 정책 의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고려하려고 노력하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의미 있게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제 계량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통계를 돌리다 보니까 통계표를 보면 별이 뜨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보다가 봤을 때 아까도 뭐 박지성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일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지자체장의 의지로 인해서 모든 게 움직인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경우에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뭐 당연히 이해도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거에 어느 지역이 활성화되었고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큰 요인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 느꼈던 게 그럼 정성적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는 아마 정성 연구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초기이니까 이렇게 하셨고 아마 그 부분도 좀 보완되는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역 간 격차 이런 것도 많죠. 부산이 4.88%인가 이렇게 나와 있던 것 같고 제가 줬을 때 인천이랑 도입률 격차가 좀 나타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제도와 수준하고 좀 직결된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뭐 인센티브라든지 맞춤형 행정 지원 체계라든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면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아까 말씀하셨는데 박사님께서 뭐 대도시라든지 신도시 중심으로 시범 실시가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농촌 낙후된 지역에서의 주민자치제도에서 소외감들도 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함께 고려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주민자치에는 단순하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가까이 와 있는 것 같긴 한데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플랜카드 있고 뭐 이제 주위에서 많이 볼 수는 있지만은 좀 더 이제 후속 연구에서는 정말 사람 중심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자치에 이런 걸로 좀 발전될 수 있는 연구를 좀 보고 계속
저도 함께 좀 계속 따라가면서 연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시간을 잘 지켜주시네요. 자, 이어서 우리 SRT 감사실장님 이성희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교수님 토론 주제 잘 들었고요. 강영주 박사님하고 최지민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것들 중에 일부는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좀 이런 것들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두 분의 교수님께서 토론하시면서 하신 중복된 부분들은 뭐 저하고도 뭐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예외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동과 법정동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가 예전에 살던 지역도 그 인천의 서구 검단인데 실제로는 뭐 행정동이 원당하고 검단 뭐 3동 뭐 이렇게 법정동과 구분이 돼 있는 곳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로 지적을 굉장히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통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책임 읍면동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확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시기적인 문제나 또 현실적인 문제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총연도 종합총연도 조사를 매년 하는데요. 거기서 보면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그 청렴도 조사 점수는 한 80.5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지방의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평균 68점으로 거의 10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자치제가 좋은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거기서 인사 관련 공범 수수나 뭐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나 계약업체 이권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발생되는 부분들이 권익위 조사 결과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책임 읍면동제를 했을 때 인사 뭐 예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반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기회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어떤 제도든지. 그래서 그 기회비용을 치르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지. 이것은 결국에는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연구를 좀 정부 차원에서 한번 해보고 그 추가적인 대안들을 좀 마련해 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춘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대표님, 권오덕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춘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대표 맡고 있는 권오덕입니다. 저는 주민자치 현장에서 실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활동을 했었고요. 춘천시 퇴계동 주민자치에서 활동을 통해서 저희 사례가 전국적으로 2021년에 최우수상을 받았고 2022년에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이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주민자치에도 참여할 수 있고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 두 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주민자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는? 사실은 이 본질적인 물음을 좀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그럼 대한민국의 행정은 주민자치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은 주민자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분 발제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강영주 박사님의 발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현되면 주민자치가 실현되는가?
라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것이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 실현의 필수 요소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제가 뭐 한두 가지 얘기를 들어드리면 명칭의 일원, 읍면동 명칭의 일원화라든가 이원 구조를 해소한다고 하는 문제인데 이게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효율성 측면에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거기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명칭이 바뀌는 것에 오는 혼란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그 주민들은 그 오래전부터 자연불학이라고 하는 측면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부분인데 새로운 어떤 명칭을 가졌을 때 오는 혼란들이 저는 가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지적할 수밖에 없고,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 중에서 근린자치, 총회형 근린의회를 개념을 도입했는데 좀 생소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는 이 사실 근린이라고 하는 표현이 공간 단위의 개념인데 그것보다는 생활 현장형 개념인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써왔던 마을이라고 하는 고용 명사를 좀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자치를 이해하고 정착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복지, 의료, 뭐 생태 모든 것들이 집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을을 오히려 저희가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재민 박사님 발제를 보면서 뭐 단체장의 의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가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보다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더 강하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지금 96개 전동을 지금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나 강원도에 예를 들면 강원도의 가장 큰 도시라고 하는 원주시 같은 경우는 25읍면동이 있는데 주민자치의 전환이 한 군데도 되지 않았어요. 춘천 같은 경우는 25개 읍면동 중에서 19개가 전환이 됐고요. 강릉 같은 경우는 17개 읍면동 중에 2개밖에 전환이 안 됐습니다. 결국 이게 자치단체장의 의지일 수 있다. 반대로 정성군이나 인제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불과 3만 정도 수준인데도 전 읍면이 주민자치를 전환된 측면 이런 것들을 보면 단체장의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결국 이 단체장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자치를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좀 있다. 단체장들이 주민자치를 이야기하는 그 단체장들조차도 주체가 아닌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정책적 의지 문제, 단체장의 의지 문제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주민자치 그 실시 지역에 대한 그 대안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교통이 불편하면 버스로 이동한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경우 면 단위 같은 경우 리 단위로 의제를 발굴해서 이것을 면 단위로 총화하는 형태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전남 순천시 별량면에 가면 그 해마다 주민총회를 하는데 청소년들이 거기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있는데 그 학교마다 주민총회를 해요, 아이들이. 거기서 결정된 것들을 면 주민총회에서 받아 안아서 마을의 의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시각을 좀 보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는 그 두 분 발제를 들으면 드는 생각이 우리가 주민자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제도의 관점에서 보는 측면들이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자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제도의 측면에서 보는 것은 통치의 효율성 측면이 더 강조되어 있다는 거고요.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직접민주주의, 즉 주권재민, 주민주권의 이양에서 직접민주주의 관점에서 이제 자치를 이해하는데 이런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이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주민자치 발전의 그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제가 왜 주민자치를 민주주의 관점으로 좀 봐야 하는 게 결국 주민자치는 경험의 축적이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을 어떻게 잘 발전시켜 나갈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보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좀 다양한데 저는 주민자치가 복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주민자치 뛰어든 이유 중에 하나인 지역 소멸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한 것으로 주민자치를 이해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훈련할 수 있다라든가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하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복합성을 주민자치는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주민자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주도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결국 마을의 공동체성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을의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협력적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 광주 광산구의 첨단 이동의 사례라든가 이번 경북 산불에서 의성군 단촌면에서 주민자치회가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했던 이런 사례들이 좀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저희 주민자치가 어려운 부분이 결국은 법적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저는 일단 주민자치법제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대안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오늘 이번 세미나에서 어제부터 얘기해왔던 뭐 책임 읍면동제라든가 읍면동해라든가 읍면동제 직선회 혹은 추천제 이걸 넘는 제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읍면동 마을의 자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읍면동을 자치단체화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을 자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결국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현재의 위상을 좀 탈피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나가면 이번에 개헌 얘기 자꾸 나오는데 개헌 의제로서 또 주민자치가 제도적으로 좀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 주민자치 역사에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 제정이 되고 52년도에 읍면의회가 구성이 됐단 말이죠.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전략상 프로아에 뭐 몇 분 질문 받고 발제자들이 우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영주 교수님. 저기 마이크 나갑니까? 예, 저기 서울시립대학교 허정주입니다. 저기 주민자치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법제 마련. 그다음에 이제 어제 김찬동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발표한 그 주민자치법 제정 뭐 이런 그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저기 그 최지민 박사님 발표하는 그 서문에 보니까 일본의 정례회 자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일본이 이제 요거는 이제 주민조직이거든요. 주민조직인데 1943년도에 법제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됐는데 이제 그 2차 대전 심화할 때 이때 이제 그 법제화 시켜가지고 중앙정부가 주민조직을 이용해 버렸다. 그러면서 2차 대전 끝나고 연합군 사령부인 GHQ가 들어와가지고 천황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내무성을 거쳐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가지고 말단에 풀뿌리의 그 주민자치 정례 이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 일본의 민주화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이 조직을 이제 문제시 삼으면서 일본의 민주화에 방해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GHQ가 들어와가지고 천황을 없애치우고 그 결국 이제 상징 천황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내무성을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완전한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례회나 이 유사한 단체를 만들면 처벌하게끔 조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52년도에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가지고 미국이 돌아가고 일본이 독립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일본 내에서 이제 그 논의가 있었거든요. 논의가 있었는데 역시 GHQ 미국의 입장이 맞다 하면서 그 후에 이제 정대 주민 조직에 대해서는 그 일본 자체 내에서도 중앙 정부가 법에 의해 가지고 전국을 획일화시키는 조직이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지금도 그 입장이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제를 한다는 것은 이 관치고 국가의 관리, 그 다음에 중앙 정부의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관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민의 공간이 없어진다고. 주민 자체를 법률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법제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법제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전국을 획일적으로 만든다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관리에서 벗어나 가지고 독자적으로 주민이 움직이는 그러한 그 필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까지 법률에 의해 가지고 국가의 손아귀에 넣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은 이 주민자체에 대해서 국가가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아마 미국이나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에 따라 가지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거는 아마 보장돼야 되지만은 중앙정부가 나가서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법제에 대해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들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받을 수 있도록. 예. 자, 제가 말 길게 할 것 허웅 교수님. 같으니까 그러신 네. 것 같아. 뭐 권영주 선생님처럼 그렇게 그 위험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예, 현장 지금 뭐 교수님도 여러분 계시지만 현장 얘기가 귀해서 현장 얘기 코멘트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법제화를 요청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 자치라고 하는 곳에 아주 자치 본능적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치가 되는 곳들이 있어요. 주민 자치를 꼭 안 하더라도 공동체 자치가 그런 것들이 움직이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선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초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미 말단까지 행정이 침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서의 이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좀 저는 이해하고 싶고요. 그리고 일본도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가 정례에 뭐 부회 뭐 이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NGO 활동까지도 주민자치 활동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자체가 우리는 현재 없어서 이 마을 자치에 이 권한을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좀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좀 토론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게 여러 차례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깊어지고 종합되는 느낌이 있는데 좀 현장에서 이 아주 수준이 경계 내에서 자기들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과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층적 구조, 하위사회 우선의 구조, 준정부와도 같은 구조. 그래서 저는 근린정부라는 것은 그 학문적 성격의 이름이고 마을 총회 같은 것이 오히려 강 박사님 말씀하신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수용할 수 있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뭐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지금 못하게 하시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 현장의 이야기를 학자들이 조금 더 많이 듣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으로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정 토론자 정도 시간이 갔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전상직 회장님 문제 들었습니다. 그 발표 잘 들었고요. 강영주 박사님 말씀하셨던 용어 중에서 읍면동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이 전달이란 말의 폭력성을 좀 인지를 할 때가 됐습니다. 이게 일방적이거든요. 전달이라고 잘 했지만은 실제는 독재로 지배하겠다는 구조로 실제는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통체계라고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문제 나중에 좀 살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최지민 박사님, 주민자치회 설치가 단체장한테 의지에 달려있더라. 근데 주민자치회 법에 관한 걸 보면 주민자치회는 단체장만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없이 다 결론이 끝난 건데, 그거를 지방행정연구원이 마치 새로운 발견을 한 것이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조사를 해서 호들갑을 떤다고 저 그밖에는 저는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너무 슬퍼서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직격으로 다 나옵니다. 그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를 주민이 못 해요. 이제 그 문제 하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설치권에 관해서 만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있는 일본 사례나 영국 사례나 다른 나라 사례들도 여러 개 있고, 심지어는 사단법인도 주민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데 관해서, 권에 관해서 그러면 좀 더 분석을 지방행정연구원은 해 주셨으면, 그래야 행정안전부가 알아듣지, 안 그러면 아니더라. 이제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시범 실시를 박근혜 정부 때 했던 2013년에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게 있고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했는 것도 있는데 이거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인데, 지방행정연구원은 이 정도는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연구 참고 문헌을 보면 지방행정연구원만 대상으로 하거나 주로 그 지방행정연구원 논문만 하다 보니까 이게 시야가 좁아진 것 같아요. 외눈박이가 되지 않는가. 이게 외눈박이는 멀리 못 봅니다. 균형 있게 못 봅니다. 이런 면에서 주민자치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전이 되어 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은 아직도 대학원생이 그냥 기말 레포트 쓰는 수준에서 그냥 필요한 것만 짜집기 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이제 그 막강한 지방행정연구원이 이때는 좀 나서 주셔야 됩니다. 자, 뭐 원장님에도 시간이 다 간곡하게 돼갑니다. 부탁을 좀 드려주십시오. 예, 뭐 예. 됐습니다. 예, 조금 간략하게 줄이. 자, 김대근 교수님. 네, 간단하게. 예, 시간이 짧게. 다 됐습니다. 네. 1분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아까 권호덕 대표님께서 그 마을이라는 말이 더 친숙하고, 그래서 마을의회 또는 뭐 마을형 뭐 주민자치회 하여튼 그런 용어를 쓰다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계시지만 계시는 데모크라시 할 때 제가 하나 팁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데모크라시 할 때 크라시는 이제 계급을 말하는 것이 계층을 말하는 건데, 데모스가 민중, 인민, 민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금방 네이버 지식 검색에서 찾았어요. 여러분들 요거 데모스는 뭐냐 하면 고대 또 뜻이 뭐냐 하면 예전에 우리 권호덕 대표님한테 제가 설명드린 바 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폴리스 주변에 있는 자치 지방 구역 또는 마을을 이런 말. 데모스 자체가 민이지만 하나의 집합명사라는 수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을총이라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을 자치도 좋아하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논의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데모스 자체가 마을이라고요.
그냥 민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 그래서 한번 좀 인식의 전환을 좀 해봤으면 좋겠지 않을까. 뭐 걸린 자치 굉장히 좋습니다만 너무 학문적이고요. 예. 생활 세계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발제자들한테 한 1분씩 정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네, 정말 부족한 발제였는데 좋은 토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발제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아직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 실현 가능성이 있으려면 더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께서는 이거는 아직 멀었다. 더 가야 된다. 더 훨씬 많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을 아마 이 자리에서 확인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입장은 아무래도 연구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걸 어떻게 실현 가능할까? 그나마 있는 제도 안에서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잘 참고하여 후속 연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최지민 박사님 부탁드려요. 네, 부족한 발제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제가 발제한 거는 사실 연구의 도입부만 발제가 돼 있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라 회장님께 이제 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현재 좀 도입에 대한 어떤 속성과 일반적 현황을 분석을 했고 지금 주민자치 조례 7차 표준 조례가 주민자치를 퇴행시키거나 좀 나쁘게 했다라는 비판들이 좀 있는데 그걸 어떤 지역에서 7차 조례를 반영해서 전체 개정을 했느냐, 부분 개정했느냐에 대한 조례 분석, 그다음에 도입된 지역 전수에 대한 운영 실태나 운영에 대한 문제 인식 조사. 그래서 정책적 시사점까지 하는 연구 중에 제일 첫 번째 파트만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너무 뻔한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고 추후 이제 아직 미발간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완해서 더 연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조금 할 말이 많은데 사회라서 오늘 말도 못하고 풀어야 가능한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또 10시 반부터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저는 여기 따로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 바로 또 10시 반부터 있더라고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뭐 아까 용역 이야기도 했지만은 제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할 적에도 행안부서 돈 7천만 원 받아가 용역했고 뭐 용역은 수없이 했습니다. 실천의 문제죠. 의지 문제고. 그런데 실제로 논의는 우리가 98년부터 논의를 엄청 했습니다.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하는 게 더 관심을 갖고 더 실천적으로 하게 되는 게 왜냐하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시장이 단체장이 그리고 그 광역도 있고 하니까 다 단체장이 위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단체장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하고 연계해가지고 통리까지도 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약으로 해가지고. 제가 전국에 한번 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치단체에 따라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저 군단이나 이런 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구성하기도 조차도 어렵습니다. 읍면에. 그래서 한 군데는 보니까 그것을 연계해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왜냐, 주민자치의 가장 문제가 뭐냐, 재원하고 운영 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지방세 통해가지고 주민세, 그걸 갖고 뭐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예산제까지 같이 운영하는 그거 통리까지 통리교양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연계하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만 돼도 상당히 선진화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데는 너무 형식적이죠. 이제 그리고 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전문가는 많아요. 바빠가 못 간다 하지만은 심지어 우리 동에 내가 거기 갈락해도 오지 마라 합니다. 전문가 귀찮다는 거죠. 동장이 오는 것 자체를 발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문가들 가면 자기가 자기대로 나름대로 이끌어 나가는데 방해된다는 거죠. 그러니 실무자가 부탁해가지고 준비해가 갈락하는데 5분 전에 전화 와가지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오늘 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수준이고 실천 의지가 없어요. 실천 의지가 있는 데는 아까처럼 주민자치하고 그 어려움들을 연계시켜서 잘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연구원님들도 뭐 아직까지는 가신 지 오래 안 됐는 것도 있고 분석하는 게라든지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용역 우리 밖에 안 드러나는 용역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천이 문제지 어떻게 보면 뭐 우리 회장님이 뭐 직선적으로 뭐 그건 말라 했노 돈 들어가지고 말하노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씀도 맞아요. 그 이미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저도 이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민자치와 지방행정제도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주민자치와 지방행정제도 개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